네, 2차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는 통합학급의 행동 지도입니다. 통합학급의 행동 지원. 문제 행동을 이해하고 문제 행동을 지원하고 행동 지원의 실제, 어떻게 긍정적으로 행동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행동은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업 성취는 물론 교사의 학급 운영을 방해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통합교육 환경의 배치로부터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은 중요합니다. 특수유아의 상당수가 일반 유아교육기관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고 특수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제 행동을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행동의 유형입니다. 문제행동의 유형을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에 상처를 내는 파괴적 행동, 학습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악영향을 주는 방해행동, 사회적 수용을 어렵게 하거나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벼운 방해행동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번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장애 학생의 문제행동을 유형을 나누고 예를 한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괴적 행동, 두 번째 방해 행동, 세 번째 혐오 행동, 네 번째 자해 행동, 마지막으로 가벼운 방해 행동입니다. 파괴적 행동은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욕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화내기, 다른 사람의 몸을 꼬집거나 얼굴 핥히기,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깨물기 등이 있습니다. 방해 행동은 학교 규칙을 어기거나 옷이나 책을 찢어버린다거나 수업 시간에 노래 부르거나 돌아다니고 큰 소리를 내어 이야기하는 것이 방해 행동입니다. 먹지 못하는 물건을 먹는다거나 소변을 지린다거나 침이나 코딱지 등 이물질을 바른다거나 물건을 가져가는 혐오 행동 등이 있습니다. 상처를 뜯는다거나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머리카락을 뽑거나 머리를 박는 등의 자해 행동이 있을 수 있고요. 손뼉을 치거나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거나 좌우로 몸을 계속 흔드는 가벼운 방해 행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운동틱에 좌우로 몸을 계속 흔드는 거와 반드시 방해 행동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문제 행동의 기능입니다. 모든 문제 행동은 기능을 가집니다. 이 문제 행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문제 행동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문제 행동의 기능, 즉 원인을 파악해야 그 원인을 소거함으로써 우리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유아의 문제 행동을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의 작품을 망가뜨리는 민호 행동은 교사와 또래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본인의 작품 만들기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작품을 만지지 못하게 한 친구에게 화가 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선 이 문제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접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행동의 기능은 중요합니다. 문제 행동이 가지고 있는 특정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지원 방안을 계획할 수 있고 중재의 효과도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의 기능은 보통 회피하거나 관심을 끌거나 물건을 얻거나 자기조절과 놀이 또는 오락 등으로 구분됩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끌고 주어진 과제를 회피하고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한 기능을 가진 문제 행동은 특수유아가 상대에게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비구어적인 의사소통의 기능을 가진 것인 반면 자기조절과 놀이 및 오락의 기능은 감각적 기능을 가집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피하기입니다. 싫거나 어려운 상황이나 과제를 피하기 위해서 또는 특정 인물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색종이에 풀을 칠하여 만들기 과제를 완성할 때 하기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는 의사표현 대신 풀을 뭉개거나 색종이를 찢어버리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식 끌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또래와 친구들의 시선과 관심을 얻고 싶어서 본인의 입술을 뜯거나 코를 세게 후벼서 피가 나게 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이에 또래와 교사의 관심을 끌게 되면 이러한 행동은 강화됩니다. 세 번째는 물건 얻기입니다. 문제 행동의 후속 결과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나 활동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자유놀이 활동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에 큰 소리로 울며 장난감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보여서 교사로부터 자유놀이 시간 5분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조절과 놀이입니다. 자기조절은 특수유아가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감각적인 자극을 통해 스스로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끊임없이 머리를 흔들거나 손가락을 흔들어 스스로를 자극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놀이는 다른 할 일이 없을 때 놀이의 형태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놀이 시간에 끊임없이 빙글빙글 도는 문제 행동은 유아에게 내적 즐거움을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행동의 지원입니다. 첫 번째, 기능적 행동평가입니다. 행동은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의 영향을 받으며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선행자극이고, 행동 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후속 결과입니다. 이러한 선행자극과 후속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을 기능적 행동평가라고 합니다. 기능적 행동평가란 행동 전의 배경사건, 선행자극, 행동, 후속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행동은 혜정이는 은정이를 그네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이게 문제 행동입니다. 구체적인 문제 행동을 서술합니다. 여기에 따른 배경사건은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 혹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문제 행동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혜정이가 전날 밤 늦게 자서 잠이 부족합니다. 선행사건, 즉 자극, 문제 행동이 발생하기 전에 일어난 상황은 어떠했느냐 살펴보면, 교사가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놀도록 하여 혜정이는 그네를 타러 갔으나 은정이가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후속 결과 사건은 문제 행동이 발생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교사의 반응, 강화와 벌, 무시 이런 것들입니다. 은정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고 혜정이는 그네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배경사건은 문제행동의 직접적 발생 원인은 아니지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합니다. 피로, 배고픔, 약물 섭취, 소음, 자리 배치, 낯선 환경, 일가 변화 등 이러한 것들이 배경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 표에서 살펴봤듯이 혜정이가 은정이를 그네에서 밀어버리는 문제행동의 지적적 발생 원인은 아니지만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기에 컨디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행자극입니다. 선행자극, 즉 사건은 문제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사건과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과제가 주어지거나 또래와의 다툼이 발생하는 등 문제행동이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것으로 문제행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사건을 말합니다. 혜정이는 그네를 타고 싶었으나 은정이가 그네를 타고 있어 하고 싶은 것을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선행자극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행동입니다. 선행자극에 대한 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그 특성과 빈도, 지속성, 심각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혜정이는 은정이가 그네를 다 탈 때까지 기다리거나 그네가 타고 싶다고 표현하지 못하고 은정이를 그네에서 밀어버리는 위험하고 폭력적인 문제 행동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는 후속 결과입니다. 문제 행동이 발생한 다음에 나타난 결과 반응입니다. 문제 행동이 목표로 하는 기능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결과가 제공될 경우 문제 행동은 더욱 강화, 유지됩니다. 어려운 과제는 유아에게 과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기 위한 문제 행동을 유발하게 하고 회피할 수 있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면 그 문제 행동은 지속 또는 증가하게 됩니다. 은정이가 넘어져 울고 있는 동안 혜정이는 원하던 그네를 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 행동의 기능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적절한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 행동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듯 문제 행동은 행동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일어난 사건에 의해 강화되고 유지되므로 정확한 기능적 행동평가는 문제행동 지원과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사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보통 선행사건의 조작을 시도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사건과 후속 결과를 함께 조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행동 기록 방법입니다. 기능적 행동평가에서는 문제행동을 명확하게 정의 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정 유아의 문제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곧 효과적인 중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는 직접 관찰하거나 부모나 주 양육자와의 면담, 평정척도, 체크리스트 사용 등의 방법으로 문제행동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행동 기록 방법은 기능적 평가에서는 문제행동에 대한 명확하게 정의 내려야 된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느냐? 관찰법, 빈도기록법, 그 다음에 면담, 보통 주 양육자와의 면담이겠죠. 그리고 평정척도,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관찰법은 문제 행동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문제 행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이고도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입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목표 행동의 행동 유형과 정도의 다양한 기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빈도기록법, 즉 사건기록법은 목표 행동이 발생한 횟수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자리를 몇 번이나 이탈했는지에 관한 빈도수나 빈도 비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속시간 기록법은 문제 행동이 발생하여 지속된 시간을 기록하는 것으로 등원을 거부하는 유아가 교실로 들어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울었는지 지속된 시간을 기록합니다. 지연시간 기록법은 교사가 제시한 과제를 수행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록하는 것으로 점심 배식을 받은 후 숟가락을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제 행동을 측정하는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기록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간격 기록법은 전체 관찰 기간을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행동이 각 구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는가 측정합니다. 부분 간격 기록법은 비교적 빈도가 낮거나 가끔 나타나는 행동일 경우 전체 간격 기록법과 같이 여러 개로 나누어 구간에서 문제 행동이 한 번이라도 발생하는가를 측정합니다. 순간 간격 기록법은 관찰 구간 중 정해진 순간에만 문제 행동의 발생 여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행동, 수정, 기법 활용입니다. 첫 번째, 강화에 기초한 중재입니다.
강화란 어떤 행동 후에 자극을 제시하거나 제거함으로써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 또는 유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강화에는 정적 강화, 부적 강화가 있습니다. 정적 강화는 증가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행동이 발생하면 아동이 선호하는 활동 또는 강화물과 같은 자극을 즉시 제공하여 행동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찬호에게 장난감을 정리하라고 했을 때 들고 있던 장난감을 집어던지는 문제행동 대신 조용히 장난감을 정리하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이 행동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부적 강화는 증가시키고자 하는 바람직한 행동이 발생하였을 때 유아가 싫어하거나 유쾌하지 못한 자극을 제거해 줌으로써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민이가 교사의 질문에 충동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순서를 기다려 대답할 경우 지민이가 싫어하는 의자 정리를 빼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화의 원리를 활용하여 문제 행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토큰 강화와 행동 계약이 있습니다. 토큰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보였을 때 토큰을 얻게 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했을 때 토큰을 잃게 되며 토큰은 후속 강화제와 교환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지민이가 유치원에서 보낸 일과 중에 또래들과 다툼이 없었을 때 교사는 지민이에게 포도알 스티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알 스티커는 모두 부착하였을 때 지민이는 좋아하는 활동이나 강화물로 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접적 강화물이기도 하지요. 행동계약은 특수유아가 자신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행동에 대하여 교사와 협의하고 그 행동에 따르는 보상과 벌, 또한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행동계약서는 주로 뭐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기보다는 뭐뭐할 것입니다 라는 긍정문으로 기술하고 계약기간과 원하는 보상을 명확하게 적시합니다. 행동계약서에 유아가 스스로 이름을 적게 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 두고 유아 스스로가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유아가 자신이 지켜야 할 약속과 역할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는 소거입니다. 강화와 연관된 행동의 관심을 제거하는 무시하기 방법을 사용하여 점차 문제 행동을 감소 또는 제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소거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 행동을 유지하게 하는 강화 요인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며 교사뿐만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특정 행동에 대한 소거를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벌입니다. 유아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유아에게 의미 있는 강화 요인을 잃게 하는 반응대가 일정한 시간 동안 강화제로의 접근을 차단하는 타임아웃과 같은 방법이 벌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벌은 문제 행동이 발생한 즉시 제공되어야 되고 문제 행동 감소를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벌을 너무 자주 사용할 경우 유아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벌이 결국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교수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은 교사들은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예시가 나오는데요. 여러 예시 중에서 우리가 한번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행동은 자기자극 행동 손톱과 입술을 뜯어요입니다.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네, 두 번째 행동입니다. 공격 행동, 물건을 집어 던지는 공격 행동입니다. 이제 지호가 주위 친구들에게 물건을 갑자기 던져서 다른 친구들이 상처를 입거나 장난감이 파손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지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야단을 쳐도 공격 행동이 줄어들지 않고 이때 교사는 지호가 의도적으로 문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느끼고 벌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는 과격한 행동의 정도가 지나칠 경우 약물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할 것이고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지요. 문제는 유치원 특성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이러한 행동들이
이제 더 큰 문제로 느껴지지요, 교사들은. 이제 원인 분석을 해봅시다. 이러한 행동을 할 때마다 교사나 또래들의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 문제 행동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인 분석은 또래와 교사들의 관심이다 라고 판단한 겁니다. 반드시 공격행동이 이꼴 원인이 이 문제행동의 기능이 관심 끌기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는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또한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나타내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문제행동이 지속될 수 있고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몰라 문제행동으로 표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격성의 경우 부모의 양육과정과 방식에서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 충동성과 공격성에 대한 유아의 제어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행동의 목적이 관심 끌기에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무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소거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더불어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해 정적 강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커판을 이용하여 공격 행동을 보이지 않는 날은 이에 대한 보상으로 스티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행동에 따른 보상과 처벌을 교사와 유아가 함께 합의하여 행동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격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설명하고 행동이 발생한 즉시 단호하게 지금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절한 대체 행동을 함께 지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여 공격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함께 학습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놀고 싶은 장난감을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을 때 주변 물건을 던질 것이 아니라 나도 이거 가지고 놀고 싶어 라는 표현을 가르치거나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던졌을 때 위험한 물건을 미리 치워두도록 하여 유아에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제공해 주도록 합니다. 또한 유아가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과제 제시 속도를 조절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책에는 방해 행동, 낯선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요도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행동 지원의 실제,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제 긍정적 행동 지원은 문제 발생의 예방과 함께 대체 행동의 지도, 유아가 속한 환경을 재구성하는 긍정적 행동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행동 지원의 목적은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행동 문제를 감소시키고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증진시키며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 기술 등의 기능적인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긍정적인 행동은 삶의 전 단계에 걸친 지원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행동을 지원하고 특수유아 자신, 가족과 주변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문제 행동에 앞서 문제 상황을 먼저 변화시키고자 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며 문제 상황 조절 및 적절한 대체 행동 지도와 같이 문제 행동에 대한 예방을 강조합니다. 학교 차원의 긍정적 행동 지원을 보면 첫 번째는 모든 학생, 교사, 환경을 위한 학교 학급 차원의 시스템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모든 유아와 구성원, 상황을 위한 보편적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모든 유아들은 지켜야 할 규칙과 올바른 행동을 배우는 것이 1차 예방입니다. 2차 예방 단계에서는 문제 행동 발생 위험 유아를 위한 지원이 소급으로 지원됩니다.
문제행동 위험금 유아들에게 빠른 시기 내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문제 행동이 심각해지고 고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3차 예방 단계에서는 만성적이고 매우 심각한 수준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고위험 유아를 위한 개인적 차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제 개별화된 긍정적 행동 지원을 합니다. 문제 행동을 식별하고 정의 내리고, 행동을 진단하고, 가설을 수립하고, 행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평가, 수정을 합니다. 문제 행동의 식별 및 정의, 행동 진단, 가설 수립, 그리고 행동 지원, 계획 수립, 마지막으로 실행 평가입니다. 행동 지원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는 이제 배경 사건과 직접적인 선행 사건, 행동, 후속 결과, 우리 앞에서 배웠지요. 이러한 내용들을 넣어서 행동 목표와 대체 행동을 선정하고 중재를 선정하여서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배경 사건을 제거한다거나 선행 자극을 조정한다거나 그리고 대안 행동을 교수한다거나 후속 결과를 조정한다거나 하면서 이러한 개별화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나온 그 내에서 민 사건을 보면 배경 사건을 제거하는 것, 즉 가정의 도움을 받아서 잠을 충분히 자도록 합니다. 그리고 선행자극 조정으로 우리 친구가 좋아하는 놀잇감 혹은 그네 이러한 것들을 처음에 자유롭게 놀이하자 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간다거나 그러한 것들을 동시에 시작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러한 선행사건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이가 그네를 탈 수 있었죠. 그러한 후속 결과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실행평가 수정에는 행동 중재를 실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 평가를 이루어지고 진전도를 점검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 10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